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겨울에도 냇가에 나가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주며 먹고 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손이 트지 않는 약을 개발해 대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비법을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몰래 전수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총명한 한 청년이 그 가족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추운 겨울에도 손이 트지 않게 빨래를 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고 들었소. 그렇소. 추운 겨울날 냇가에 가도 손이 터지지 않죠. 근데 왜요? 그 비법을 전수받고 싶어서 왔소. 돌아가시죠. 그렇게 비법을 호락호락하게 알려줄 거라 믿나요? 공짜로 알려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제조 비법과 판매권을 저에게 주시면 5,000양을 드리겠소. 청년은 돈꾸러미를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었습니다.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많은 돈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비법을 알게 되었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청년은 왕에게 추운 겨울날 병사들이 손이 트지 않는 비법을 선보였습니다. 왕은 청년을 장군으로 임명하고 그해 겨울에 적군을 맞아 싸우게 했습니다. 청년은 그 약을 적절히 활용하여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왕은 청년에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약을 가지고 한 사람은 높은 벼슬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은 평생 빨래를 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동이 자기가 기르는 양들을 이끌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산에 사는 양들이 몰려와서는 함께 어울려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어? 산에 사는 양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가 키우는 양들과 잘 섞여서 놀고 있네? 허허. 어느덧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동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데리고 돌아가려다 문득 산에 살던 양들도 함께 데려갈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산에 살던 양들도 데려가서 잘 길러야겠다. 결국 목동은 자기가 기르던 양들과 산에 살던 양들까지 모두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키우던 양들은 그냥 목장 구석에 방치해 두었고 산에서 데려온 양들은 좋은 풀을 먹이고 정성스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외출을 하려는데 비가 와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양들을 데리고 외출을 못하겠군. 그냥 집에서 양들 밥이나 줘야겠다.
그래서 목동은 창고에 쌓아둔 풀을 꺼내 양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르고 있던 양들에게는 상태가 좋지 않은 풀을 주고 산에서 데려온 양들에게는 좋은 풀을 고르고 골라 많이 먹였습니다. 목동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잘해줬으니 도망가지 않겠지. 진짜 어느 목동이 이렇게까지 해주나?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맑고 좋았습니다. 이야, 날씨 좋구나. 양들과 함께 외출하기가 딱 좋겠어. 목동은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양들은 들판에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기르던 양들은 얌전히 풀을 뜯고 있는데 산에서 데려온 양들은 하나둘씩 산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양들아, 어서 다시 오지 못해? 목동이 아무리 소리쳐도 산에서 데려온 양들은 모두 다 산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무리 소리쳐봤자 양들은 목동의 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에서 데려온 양 한 마리가 목동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기르던 당신의 양들에게 그렇게 푸대접하는 걸 보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대접할 게 뻔해요. 목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운이 억세게 좋아 부자가 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운이 찾아왔습니다. 길을 가는데 바닥에 누군가 흘린 옥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운이 좋아도 되나? 사내는 욕심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이 옥을 가지고 사또에게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사또에게 이 옥을 바치면 내게도 좋은 자리 하나 주실까? 아니면 포상이라도 내릴까? 욕심 많은 사내는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께 제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게 귀한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옥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순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옥을 사또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욕심 많은 사내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았던 거죠. 사또는 사내에게 그대는 이 옥을 진정으로 귀한 물건으로 여기느냐? 물론이죠. 그럼 미안하게 됐네. 난 그대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이 옥을 받지 않는 것을 보물로 여기고 있네. 그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옥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나? 어서 가져가시게.
옛날 어느 부잣집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또 저 부엉이 녀석이에요.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부잣집 뒷마당에는 큰 배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언젠가부터 부엉이가 날아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꼭 그 집 식구 중 한 명이 병에 걸렸죠. 이러다간 식구들이 모조리 큰일이 나겠어. 무슨 방법을 써야겠어요. 대감은 집 담장에 글을 써서 붙였어요. 우리 집에 날아와 우는 부엉이를 잡아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위로 삼고 집 재산의 반을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게 되었죠. 아니, 부엉이 하나 때문에 딸과 재산의 반을 준다고? 사람들은 저마다 부엉이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과연 부엉이가 잡혔을까요? 전국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사람도 부엉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돌을 던져 잡으려 했던 사람들도 잡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걱정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부엉이 한 마리를 잡을 만한 사람도 없다는 거냐?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벽에 붙은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엉이를 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 젊은이는 활을 한 번도 쏘아보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활을 쏘아 부엉이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젊은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아, 부엉이 녀석, 활을 사용해도 돌을 던져도 잡히지 않는다. 그럼 옳지. 젊은이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대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게 부엉이를 잡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대감은 젊은이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활을 가져오지 않고 빈손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대감은 활도 없으면서 대체 어떻게 부엉이를 잡는다는 말이냐며 답답해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엉이를 잡는 것은 활조차도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일입니다. 대감은 젊은이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젊은이는 밤까지 대감의 집에 머물렀어요. 식구들이 모두 잠든 밤, 젊은이는 배나무에 살금살금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서 한참을 가만히 기다리자 저 멀리서 부엉이가 배나무를 향해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부엉이가 나무에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부엉이가 젊은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나무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부엉이 다리를 꼭 잡았습니다. 부엉이는 꼼짝없이 젊은이에게 잡히게 되었죠. 젊은이는 나무에서 내려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부엉이를 잡았습니다. 부엉이를 잡았어요. 대감은 뛰어나와 젊은이의 손에 잡혀있는 부엉이를 발견하였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는 오늘부터 내 사위일세. 모두가 활을 쏘아 부엉이를 잡으려 했을 때 활을 쏘지 못하는 젊은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 부엉이가 올 때까지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부엉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옛날 한 선비가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산 고개를 넘고 넘어 한참을 가던 중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으니 잘 곳을 찾아야겠군. 조금 걷다 보니 주막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 문 위에 주막을 소개하는 큰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뭐라고 쓴 거야?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주막? 친절해서 나쁠 건 없지. 선비는 친절하다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비는 방을 잡고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선비는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주막 주인에게 물 좀 갖다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주인! 물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인이 왜 오질 않지? 어딜 갔나? 이보시오, 주인! 물 좀 갖다 주시오! 선비는 주막 전체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친절한 주막이라더니 아주 형편없구만. 잠시 후 선비는 갑자기 외쳤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주막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머물렀던 투숙객들이 전부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주막 주인이 어디에 불이 났어? 어디야? 어디에 불이 났어? 선비는 주막 주인을 보며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불이 났단 말이오? 그러자 선비는 선비의 입속을 가리키며 여기요, 여기. 주막 주인은 순간 머쓱해졌답니다. 어느 마을에 글을 쓰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와 수필에 능했고 소설 또한 너무나 잘 썼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글을 쓰는 후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배도 책과 글 쓰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가 선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글 쓰는 일은 잘 되시는지요? 그래. 난 그냥저냥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웬일이냐? 저기 요즘 쓰고 계시는 원고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그래, 여기 있다.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며 쓴 글이다.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글이니 잘 읽어보렴. 감사합니다. 다 읽고 이 원고 3일 후에 가져다 드릴게요. 그런데 3일이 지난 후 후배가 잔뜩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선비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원고를 읽다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아뒀는데 그만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가 넘어지는 바람에 원고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이를 어쩌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선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년 동안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아, 다시 쓰려면 그 힘은 2배가 필요한데. 결국 선비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떠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석공이 벽돌을 쌓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석공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차츰차츰 높은 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바로 저거다. 바로 집으로 도착한 선비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다. 오늘 한 페이지를 쓰고 내일 한 페이지를 쓰고 이렇게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거야. 그리하여 선비는 다시 차근차근 시작해서 좋은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은신초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은신초를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은신초는 참으로 신비한 잡초야. 그걸 가진 사람은 투명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 은신초를 손에 잡고 다니면 투명인간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겠지? 그러던 어느 날 장난기가 많은 한 남자가 사내에게 은신초라고 거짓말을 하며 잡풀을 건넸습니다. 이봐, 신기하게 생겼지? 이게 그 은신초라는 거야. 자, 자네한테 특별히 싸게 해주겠네. 열량이면 돼. 우와, 이게 그 은신초라는 거군. 알겠네. 여기 열량 있네. 사내는 이것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앞으로 이 은신초만 잡고 있으면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내는 그 풀을 잡고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하, 지금 이 사람들이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이거 신기한걸. 장난 한번 쳐봐야 되겠군. 사내는 시장에서 본인이 투명인간이 된 것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는 엿을 파는 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엿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려고 했죠. 어차피 자기는 투명인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엿장수가 자네 누군가? 왜 엿을 그냥 가져가려 하나? 엿장수는 놀라서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보이나요? 뭐? 아니, 이 사람이? 그럼 당신이 보이지 안 보여? 보이면 안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이? 당신 혼 좀 나야겠어. 그래. 마음대로 해보시지.
난 투명인간이야. 엿장수는 사내를 사또가 있는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사또는 자초지종을 듣고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자네가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하나? 네, 제가 아는 지인이 은신초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허, 아직도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자넨 아직도 그 친구를 믿느냐? 사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신이 사기를 당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난 참 바보였구나. 왜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지? 아.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열심히 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잠시 쉬기 위해 어느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나무꾼은 불현듯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 인생. 계속 가난한 인생 끝이 보이질 않는구나. 평생 개미처럼 일을 해도 나아질 것이 없는 것 같아. 열심히 일해도 따뜻하게 입지 못하고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 인생.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무꾼은 스스로가 무력하고 가련하게 여겨졌습니다. 나 같은 인생은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막 살까 보다. 신이시여, 저에게 게으름을 주소서. 나무꾼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생긴 신이 그의 앞에 나타나 물었습니다. 자네가 날 불렀나? 부지런히 일하는 삶이 아니라 게으르게 살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게으르게 살고 싶다면 내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다만 몸은 소처럼 변하고 생각은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괜찮겠나? 아닙니다. 그저 이 뗄나무를 다시 등에 짊어지려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 신의 이름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다른 용건은 절대 없습니다. 나무꾼은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얼른 나무찜을 지고 돌아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까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게으름을 피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지. 어느 청년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매우 소중하다고 느끼는 친구였고, 두 번째 친구는 다정하지만 그렇게 소중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 친구는 별로 관심은 없고 그냥 보통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왕으로부터 궁궐로 즉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 뭐지? 갑자기 왕이 나를 찾는 이유가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친구랑 같이 가는 게 좋겠어. 청년은 먼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친구, 왕이 나를 궁 안으로 즉시 오라고 하네. 그런데 내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같이 가줄 수 있나? 그러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말하길, 미안하네. 너무 바쁜 일이 생겨서 같이 가질 수가 없네. 미안하네. 첫 번째 친구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청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이 가기 싫어하는 눈빛을 이미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친하지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같이 궁으로 가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나 내가 같이 궁 안으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네. 궁의 문 앞까지만 같이 가주겠네. 청년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인 별로 친하지는 않은 그냥 아는 사이 정도인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는 그러세, 같이 가주겠네. 자넨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네가 무슨 죄를 지을 리는 없을 게 아닌가? 자, 같이 가세. 이 이야기는 인생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물, 두 번째 친구는 아는 지인,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재물이 남지 않습니다. 친지나 지인은 자기 자신과 함께 죽을 만큼 가깝지 않죠. 오직 마지막 선행이야말로 죽은 후에도 기억되는 것입니다. 어느 숲속에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물들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이 숲에서 나만큼 재주가 좋은 동물은 없어. 안 그래? 그러자 옆에 있던 코끼리가 말했습니다. 나보다 몸집이 큰 동물은 없을걸? 누가 감히 힘으로 날 이기겠어? 이렇듯 매일매일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동물들이 누가 더 큰 형님인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끼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이 나무는 키가 작아서 내 긴 코를 뻗으면 잎을 따먹고는 했어. 이 큰 나무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살아있었다고. 그러자 원숭이가 내가 어릴 때 땅바닥에 앉아서도 이 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어. 그걸 알아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자고새가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지금 이 나무 옆에 있는 큰 나무가 있었지. 난 그 열매를 따먹고 자랐어. 그리고 그 열매에 씨를 심었지. 그랬더니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지금처럼 큰 나무가 된 거야.
그 후로 모든 동물들이 자고새를 큰형님으로 모시게 되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이유 없이 며느리에게 트집을 잡았고, 며느리도 참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대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내 명에 못 살겠어. 시어머니를 병들게 할 약을 구해야겠어. 며느리는 시장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의원은 며느리에게서 모든 사정을 듣고 난 후 말했습니다. 며느님 사정이 그러하니 내가 약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먹고는 병에 들지 않으니 매일매일 조금씩 들이세요. 그러면 1년이 지난 후 시어머니는 병에 들게 될 것이요. 며느리는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시어머니가 병드는 날을 기다리며 약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는 보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의원이 준 약을 부지런히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약을 드리다 보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 역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며느리를 미워하던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변해가는 시어머님을 보며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안 되겠어. 빨리 의원님을 찾아가서 다시 시어머님을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약을 달라고 해야겠어. 며느리는 재빨리 의원을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의원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님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약을 빨리 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의원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드린 약은 병드는 약이 아닌 진짜 보약이었습니다. 안심하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그림을 잘 그리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림을 잘 그렸지만 너무 가난해서 붓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늘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때 꿈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이 말하길 붓을 선물로 줄 터이니 그림을 마음껏 그리라고 했어요. 이 붓은 그리는 모든 것이 실제로 생겨나는 마술을 가진 붓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꿈에서 깨어나 보니 정말 옆에 붓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그림을 그려봤는데 정말로 그리는 것마다 실제로 생겨났습니다. 소녀는 그 붓으로 배고픈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그려주고 추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옷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소년을 궁궐로 불렀습니다. 왕은 소년에게 네가 그리는 그림은 모두 실제로 생겨난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자 소년은 아닙니다. 전 그림을 못 그립니다. 왕이 욕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에 소년은 자기의 그림 실력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네 이놈, 너의 목숨을 가져가겠다. 그러자 소년은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럼 뭘 그려드리면 될까요? 임금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황금나무를 그려라. 아주 황금이 많은 나무 말이다. 소년은 황금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재빨리 그림 속에 강한 바람과 폭우도 같이 그렸습니다. 그러자 강한 바람과 폭우 때문에 왕의 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림을 그렸답니다. 옛날에 한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아유, 힘들다. 잠이나 좀 자고 가야지. 소금 장수는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소금 장수 이마 위로 이파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이 뭐야? 소금 장수는 이파리를 떼내어 버리려 했는데 이상하게 이파리가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이파리가 진짜 아유. 아무리 손에서 털어내도 이파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파리가 거추장스러워서 그냥 이마에 붙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집에 도착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아들들은 소금 장수를 보고 돌아왔느냐는 인사도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금 장수는 큰아들에게 아니 그래,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말소리가 났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소금 장수는 이 말을 듣고 이마에서 그 나뭇잎을 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집안 식구들은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하며 아는 체를 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소금장수는 다시 슬그머니 그 나뭇잎을 이마에다 붙여보았어요. 그러니까 부인과 아들들이 아버지 어디 가셨느냐? 이제 막 여기 계시던 아버지가 금세 어디 가셨느냐 말이야. 모르겠어요. 방금 여기 계셨는데? 소금장수는 정말 이 나뭇잎이 아주 귀한 보물이라 생각하고 비단에다 싸서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소금장수를 하지 않고 산에 가서 산짐승을 잡기로 했어요. 이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노루나 토끼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도 짐승들은 몰랐기 때문이죠. 소금장수는 동물들을 많이 잡고 시장에 팔면서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장수는 욕심부리지 않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이 소금장수를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자네, 무슨 능력을 갖게 되었길래 이리 부자가 되었는가? 자네가 무슨 능력으로 산짐승을 그리 잡아? 내가 자네 사냥 솜씨 없는 거 다 아는데. 소금장수는 욕심쟁이 영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욕심쟁이 영감은 재빨리 나무 그늘 아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낮잠을 자다가 이파리가 이마에 떨어졌다 이거지? 욕심 많은 영감은 소금장수가 누웠던 그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영감 이마 위로 이파리가 떨어졌습니다. 옳거니? 영감은 이파리를 꼭 손에 쥐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고 이 물건 저 물건에 손대다가 결국 도둑 누명을 쓰고 아주 혼이 단단히 났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동생은 혼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었던 동생은 이럴 때 누가 와서 씨라도 좀 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갑자기 누런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씨를 뿌렸습니다. 아니 뭐 저런 강아지가 다 있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강아지야? 그리고 강아지가 씨를 뿌리다니 참 내가 헛것을 봤나?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는데 도시락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강아지야, 수고가 많으니 네가 먹도록 해라. 강아지는 밥을 다 먹더니 밭 옆에 있는 길 가운데로 가서 벌러덩 드러누워 늘어지게 잠을 잤습니다. 그때 비단장수가 길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비단장수는 이보시오. 대개 강아지가 길 가운데 딱 버티고 누워있으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나절 내내 씨를 뿌리느라 고단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 보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강아지가 어떻게 씨를 뿌린단 말이오?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 비단을 몽땅 주리다. 하지만 거짓이라면
대게소를 내놓으시오. 그렇게 하세요. 동생이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도 일어나더니 아까처럼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거 참 신기한 강아지네. 약속대로 비단을 다 줄이다. 그럴 곳 없습니다. 가던 길이나 가세요. 비단 장수는 동네방네 신기한 이 강아지 이야기를 했고, 그 바람에 강아지에 대한 소문이 금세 퍼졌습니다. 욕심 많은 형이 그 소문을 듣고 달려와 동생에게 화를 내며 그렇게 신기한 강아지를 공짜로 구경시키면 어떻게 하냐며 어서 강아지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형은 동생으로부터 신기한 강아지를 빼앗아갔습니다. 형은 소 2마리를 끌고 밭으로 갔습니다. 형은 밭을 갈고 강아지는 씨를 뿌리고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점심때가 된 형은 도시락을 혼자 다 먹었습니다. 배고픈 강아지는 길 가운데로 가서 드러 누웠습니다. 마침 소금 장수가 지나가는 걸 보고 형이 대뜸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길에서 누워있는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 줄 아냐며 혼자 씨를 뿌리는 신기한 강아지라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길을 비키라 했지만 욕심 많은 형은 소금 장수에게 내기를 하자며 자기 말이 맞으면 소금 장수의 소금을 전부 달라 했고, 자기 말이 틀리면 소 2마리를 소금 장수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형은 자신있게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아지가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이 열심히 밭을 갈아도 강아지는 씨를 뿌리기는커녕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난 형은 강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놀란 강아지는 도망을 가고 형은 소금 장수에게 소 2마리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심만 부린 형은 결국 강아지도 잃고 소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만 부리는 것은 오히려 가진 것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